테마 10번 보겠습니다. 이 테마 10번은 거기 출제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도 잘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보호직이 또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불구하고 사회복지직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맞추면 다른 사람과 또 차별성이 또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놓으면 좋은데 적당히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가 먼저 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왼쪽 날개에 오이코스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에 일단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이념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가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죠? 그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내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내가 신봉하느냐에 따라서 이념적 입장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념. 그리고 이제 그 복지 이념은 정책 그리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데올로기인데요. 이념인데 이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학자가 조지 월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지 월딩의 모형을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조지 월딩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눌 때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극우, 중도우, 중도주와 극좌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가치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치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가치.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쪽은 이제 우파입니다. 우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좌파죠. 좌파. 근데 이제 우파도 극우와 중도우, 그다음 이제 좌파도 중도자와 극좌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러면 그 표 아래 보면 가치가 나와 있어요. 가치. 그죠? 이 우파가 중심을 그러니까 신봉하는 가치는 여기 개인주의, 그다음에 선별주의, 여기서 자유 있잖아요. 이때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이 소극적 자유는 부자들의 자유라고 해요. 알았죠? 우리 이제 정책의 가치에서 공부할 건데 이 부자들의 자유예요. 이게 부자. 알았죠? 부자들의 자유.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가 나오면 이거 부자들의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이제 그 좌파 쪽에 보니까요. 적극적 자유 보이죠? 그죠? 이 적극적 자유는 빈자들의 자유라고 해요. 이걸. 빈자들의 자유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파는 부자들의 자유를 중시여깁니다. 그다음 이제 효율, 그다음 이제 여기서는 불평등을 옹호하는데 기회평등, 그러니까 기회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회평등에다가 가장 소극적 평등이라고 적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공부하니까 정책 가치에서 다 공부해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회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는 불평등을 옹호하는데 평등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평등을 말하면 이제 가장 소극적인 평등인 기회평등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경쟁하자는 거예요. 경쟁. 알았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살자 이 자주. 이 가치에서 이제 우파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되면 극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가치를. 근데 만약에 이 신봉하는 정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조건부로 좀 신봉한다.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그건 중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좌파의 가치는 집합주의, 보편주의, 자유, 여기서 빈자들의 자유고, 그다음 불평등이 아닌 평등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의 평등 있죠? 결과의 평등이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에요. 가장 적극적 평등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가장 적극적인 평등. 그리고 이제 우리 경쟁하지 말고 우리 협동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애롭게 지내자. 알죠? 경쟁이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혼자서 사는 건 자주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서로 돕고 살자, 이타주의, 인도주의예요. 알죠? 그리고 이거 좌파의 가치인데 만약에 이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그건 극좌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제 신봉하는 정도가 약하면 그건 중도좌가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념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룰렌스키 르보 여기 보면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룰렌스키 르보는 이제 자녀적 복지는 극우였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복지가 중도와 중도좌였습니다. 그다음에 티트머스가 3분법에서 룰렌스키 르보가 구분하지 못했던 중도와 중도좌를 구분하면서 산업적 법적 성취 모형으로 이걸 제시를 했던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우리 2012년 사회복지직에 나왔던 미즐리 리버머가 제시한 개발적 관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죠. 우리 이제 첫 시간에서 공부했었어요. 사회복지 개념에서. 그죠? 그다음 이제 조지 월딩이 이제 사분법을 제시하는데 반소폐마입니다. 반소폐마. 이렇게. 반소폐마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조지 월딩이 나중에 이 사분법을 다시 수정해요. 수정해가지고 6분법으로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 반집합주의를 신우파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소극적 집합주의를 중도 노선으로. 그 다음에 폐변 사회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알았죠? 이 사회민주주의는 거기다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적어보세요. 민주적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라고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를.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가지를 추가시켰는데 녹색주의와 그 다음에 페미니즘을 추가시켰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녹색주의 페미니즘은 여기 극우에서 극좌까지에다 집어넣지 않고
그래서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따 볼 건데 바로.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요. 반집합주의는 뭐 예를 들어서 신호파는 소극적 집합주의의 가치를 증명 이렇게 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이렇게 와야 돼요. 극우니까 신호파는 반집합주의적 가치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중도 노선은 소극적 집합주의의 가치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폐변 사회주의, 삼인주의는 같은 라인이고 중도 좌 이렇게. 자, 그다음에 거기 지향하는 사회 있죠? 우파는 자본주의를 지향해요. 자본주의를 옹호해요. 근데 좌파는 여기 지금 화살표가 빠졌는데 사회주의를 지향해요. 사회주의를. 우파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지향하는구나. 근데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구나.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 정책 또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양쪽은 반대예요. 그죠? 극우하고 극좌가 반대예요. 사회복지를, 복지국가를 반대해요. 근데 누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냐면 극좌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그 이유는 이따 볼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중도하고 중도좌가 찬성하는데 중도좌가 적극 찬성하는 거예요. 그죠? 중도좌가 적극적, 열광적으로 지지해요. 복지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은 극우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정부 개입하지 마, 국가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따 볼 텐데 이 극우는 자본주의가 결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해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버리거든. 이따 봐요. 이따 볼 건데 그래서 국가 개입하지 마, 니들 시장에 개입하지 마. 그래서 극우는 정부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알았죠? 자본주의의 자기 조절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기출문제 지문 이렇게 나온 것도 넣어봤는데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 능력을 믿어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그죠?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 능력을 믿어요. 얘들은. 국가의 개입이 시장 경제 효율성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즉 자유시장의 조절 기능은 안정된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지금 극우 쪽이에요. 다 극우의 문장들이 이게. 자, 근데 이제 중도는 국가의 이제 정부 역할을 조건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의 제한적 역할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의 제한적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말을 제한적 역할, 국가의 제한적 역할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았죠? 국가가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중도우에서 조건부로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자는 적극 인정하고 그다음에 극좌도 적극 인정하는데 극좌는 아까 복지를 반대했죠. 근데 정부 역할은 적극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적극 인정이죠. 여기 극좌의 적극 인정 있죠. 여기 끄집어내서 이렇게 적으세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적으세요. 생산수단의 국유화. 마르크스주의는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생산수단을 몰수해버린다고 해요. 몰수해버려야 한다고. 알죠? 그래야 자본가 계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극우는 적극 옹호합니다. 근데 중도는 일부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결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따 보면. 그러니까 결함이 있으니까 그걸 고쳐서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 보완하자. 알았죠? 근데 중도자는 대폭 수정해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극좌는 이제 시장 경제를 아예 부정합니다. 시장 경제를 부정해요. 아예.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불평등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이제 극좌 쪽이거든요. 알았죠?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켜버려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극좌는. 붕괴를 시켜야지 불평등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해요. 이따 보면 이따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뒤에서 왜 그런지는. 자, 주요 인물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우리 시험에 자 극우에서는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반집합주의에 놓고서 반집합주의에서 대표적인 학자에는 하이에크, 프리드만이 있다. 이게 프리드만도 나왔죠? 지금 이제 뒤에 바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프리드만 이렇게. 근데 이거 외울 때 일단 대표적인 학자가 아하 이렇게 외우면 돼. 아하. 알았죠? 아하 극우는 앞자 따가지고 그다음 이제 중도는 베버리지 케인즈가 중도 우에 있어요. 베버리지 케인즈는 복지국가 황리기와 황금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역사 공부할 때 베버리지 복지국가라고 했었죠. 베버리지 케인지한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어떻든 이제 베버리지 케인즈는 중도 우에 있습니다. 베버리지는 복지국가의 아버지니까 중도 좌 정도에 해당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도 우에 있고 그 다음에 중도 좌에 토니와 티트머스가 여기 중도 좌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토니 티트머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학자들은 최근에 나왔어요. 기출 지문에. 알았죠? 기출 지문에.
토니와 티트머스는 중도 좌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밀리반드와 고프인데 이항 고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밀고 이렇게 외우면 돼. 밀고 뭔가 밀고 한다라고 하는 거 알죠? 여기 이제 그 극좌 쪽에 마르크스주의 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밀리반드도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지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적극적 자유를 중심 가치로 추구하며, 자, 적극적 자유를 중심 가치로 추구한다고 하면 이건 좌파 쪽이죠? 그죠? 좌파 쪽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일단은 중심 가치를 추구하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해버리네. 그죠? 복지국가 반대하니까 좌파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극좌가 돼버리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밀리반드가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해가지고 이 앞에 페이비안 사회주의로부터 틀리게끔 냈어요. 알았죠? 적극적 자유를 중심 가치로 하며, 이거 좌파구나, 일단. 그죠? 근데 여기다 복지국가를 반대해버린다. 그러면, 극좌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 밀고, 이렇게. 밀반드, 고프. 이항 고프인데, 고프.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핵심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핵심만.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자, 여기서 이걸 비교하는 기준이 먼저 여기 극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그 다음에 극좌예요. 극좌. 이렇게. 일단은 이 극우와 중도우의 차이점이 뭐냐. 얘들의 두의 차이점. 그 다음 얘들의 차이점. 그 다음에 얘들의 차이점. 요것만 딱 구분하면 돼요. 우선은 아까 극우는 우파는요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얘들은. 그죠? 자본주의를 지향해요. 그 다음에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먼저 여기 우파잖아요. 여기가 우파. 여기 우파입니다. 우파인데 극우와 중도의 차이점은 둘 다 자본주의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이에요. 얘들이. 자본주의를 지향하지만 자본주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즉 자본주의 결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결함을 자기조절 능력으로 보면, 자, 자본주의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가. 자본주의가, 자,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가. 여기서는 있다고 봐버려. 여기는. 근데 여기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극우에서는 자본주의가 자기조절 능력이 있다.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규제적이다. 자기규제적인가? 요거. 또는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서 여기는 있다고 봐요. 극우는.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돼도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경제대공황이 설사 발생된다 하더라도 국가는 개입하지 마. 왜? 자본주의 즉 시장은 자기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알았죠? 지금 막 실업률이 엄청나게 막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가는 개입하면 안 돼. 그냥 냅둬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기규제적이니까 자본주의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는 자본주의는 자기조절 능력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함이 있다 이거예요. 결함이 있다. 자본주의의 결함이 있다 이렇게 봐버려요. 여기는 없다고 보는데, 알았죠? 결함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결함. 자, 그 다음에 이 둘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를 지향하잖아요. 사회주의로 가는 방법이에요. 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는 여기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 여기는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인데, 사회주의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 중도좌는 여기는 점진주의예요. 점진주의. 여기는 급진주의예요. 급진주의. 다시 한번, 점진주의는 사회개혁이에요. 사회개혁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회혁명을 통해서 가자 이렇게. 사회혁명을 통해서 가자 이렇게. 그렇죠? 이 차이예요. 여기는 이 둘의 차이는. 그러면 이제 중도와 중도좌의 차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여기를. 자,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자본주의 결함의 문제예요. 자, 자본주의의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겁니다.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중도는 자본주의 결함이 있다라고 봤죠? 자기주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자본주의 결함을 여기서는 수정하자 이거예요. 수정해서 고쳐서 쓰자, 자본주의를. 왜냐면 얘들은 자본주의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버릴 수는 없어. 자본주의가 자기 결함이 있긴 하지만 버릴 수는 없다. 고쳐서 쓰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도는. 알았죠? 반면에 이제 중도좌는 자본주의 결함을
일부 보안에서는 여기가 이제 일부 보안인데 아까 그 앞에 표에 보면 일부 보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일부 보안해서 고쳐서 쓰자이지만 여기는 대폭 수정하자. 대폭 수정하자 또는 이걸 극복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극복하자. 극복해서 어디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알았죠? 자본주의로는 안 돼. 결국 자본주의 결함을 완전히 뜯어 고쳐버려가지고 대폭 수정해가지고 사회주의로 가야 돼. 이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결국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 중도자와 극좌가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점진적으로 가자. 여기는 급진주의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그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이게 핵심이에요. 요걸 가지고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여기, 시장 경쟁에 대해서 여기 적극 옹호하면서 국가의 걸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왜냐면 시장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는 그건 고쳐서 쓰자는 거거든요. 조건부로 개입하자 이거예요.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국가 개입을 인정하지만 제한적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폭 수정하자고 했고 아예 여기는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여기 우파는요. 불평등 옹호하잖아요. 불평등 옹호예요. 여기. 불평등 옹호하죠? 여기. 우파는 불평등 옹호합니다. 왜냐면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봐요.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우파는. 불평등이. 왜냐면 불평등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죠. 경쟁하잖아요. 열심히. 불평등하니까. 그죠? 그리고 불평등하니까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로. 그죠?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봐요. 이게 우파에서 불평등이. 그래서 불평등 옹호하는 거예요. 얘들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조지 웰딩은 초기 모형을 맨 처음에 이렇게 제시했어요. 반소패마, 이렇게. 자, 반소패마로. 사분법으로 맨 처음에 제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분법을 제시해요. 1994년에. 연도는 아니어도 되고,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돼요. 반집합주의가 신호파로, 소극적 집합주의가 중도 노선으로,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삼인주의로,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로. 그죠? 그리고 나서 녹색주의,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주의를 생태주의라고도 해요. 알았죠? 여기가. 자, 그러면 반집합주의가 나오면 신호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셨죠? 반집합주의는 신호파다. 같은 나이니까. 극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반집합주의는 신호파인데요. 여기는 복주가 아까 반대했죠? 반대했어요? 자, 우리가 신호파를 역사에서 공부할 때 제가 신호파는 둘로 나뉘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신호파였죠. 둘 다. 그죠? 역사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위기기에서. 그래서 여기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아까 프리드만도 나왔잖아요. 그죠? 기출문제에서. 이 학자들 아하! 이렇게 외우시고 또는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프리드만까지 알 수 있으면 알고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경제 체제에 대해서 자유시장이 경제 조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시장한테 맡기자 이거예요.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예요. 복지국가는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유해하다. 알았죠? 그러면 복지를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집합주의는. 그러면 복지를 완전히 반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았죠? 복지를 반대하긴 하지만 이런 문장은 맞아요. 자, 복지 혜택은 국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 국가 온정주의가 부자 간의 은혜였죠.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할 때 제가 온정주의 얘기했었어요. 그죠? 부자 간의 은혜.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해주는 것은 시혜적 차원이다.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거. 보호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았죠? 이렇게. 국가가 복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최소한으로만. 그래서 노동 무능력자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요거예요. 사실은 이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렇게 최소한으로 극빈자에 대해서만 개입해야 한다. 왜냐면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생계형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죠? 사회 불안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에. 자, 정부 역할 아까 부정적으로 봤죠? 아까 그 앞에 표에서. 근데 부정적으로 봤지만 그러면 자,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신호파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그죠? 강조해요. 모든 종류의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모든 종류의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 역할에 대해서 아까 부정적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그렇다고 국가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무정부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죠?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으로만 개입해야 하는데 규칙이나 좀 제정하고 공동자원 좀 관리하고 가부장제적인 역할로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정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아주 중요해요. 여기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 회복 강조. 이게 신우파의 이제 개념인데 우리 복지국가 위기기에서 우리 설명할 때 제가 이게 신보수주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의 회복을 강조한다. 요 문장. 신우파 여기. 그러니까 복지국가 시대 때 국가가 너무 막 국민들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위기기에 오면서 신우파가 그러지 마 국가는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이 온정주의적 국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권위를 가져라. 그래서 국가 권위를 가져라. 요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 시장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봤죠 아까? 그죠? 그래서 자유시장의 조절 기능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개입하지 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국가 개입하지 마. 왜? 냅둬도 어차피 시장이 해결할 거야.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심가치, 경쟁, 자유인데 소극적 자유죠? 소극적 자유는 다시 한번 부자들의 자유예요. 알았죠? 소극적 자유가 나오면 부자들의 자유라고 딱 떠올려야 돼요. 그냥. 자, 그리고 개인주의 불평등을 옹호합니다. 소비의 개인화요. 즉 소비의 개인화는 저번에 이거 어디다 넣었어요? 이거 복지국가 위기기에다 집어넣었죠. 소비의 개인화. 신자유주의니까. 그죠? 즉 시장에 개인들의 선택에 맡겨라 이거예요. 소비를. 개인들의 선택에 맡겨. 국가 개입하지 말고 이게 소비의 개인화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죠. 시장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기출지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반집합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반집합주의는 극우니까. 그죠? 아까 우파의 가치죠. 소극적 자유, 부자들의 자유. 그죠?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맞죠?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알았죠? 기출 지문.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소극적 자유로 가보죠. 이제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소극적 집합주의. 자, 이게 소극적 집합주의가 나오면 얘는 어디다? 중도, 우다. 알았죠? 중도는 자본주의의 결함을 인정한다. 그죠?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했잖아요, 아까. 자본주의는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 그죠? 자기 규제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극적 집합주의는 한번 이제 보면 자, 이제 케인즈와 베버리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케인즈의 경제이론. 국가 개입주의라고 해요, 이걸. 국가 개입주의. 국가가 이제 조건부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 자본주의를 수정하기 위해서 고쳐서 쓰자라고 했죠.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해요, 이걸. 실용주의, 국가 개입주의 같은 말이에요. 자, 실용주의는 자본주의가 결함이 있긴 하지만 버리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두 굽시 달았어. 그렇다고 구두를 버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굽만 갈면 새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실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자. 알았죠? 결함이 있긴 해. 그렇지만 그걸 고쳐서 사용하자 이거예요. 왜? 얘들은 우파니까. 우파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용주의적 자본주의 보니까 자본주의가 자기 규제적이지 못한 결함을 직시했죠. 그죠? 자본주의가 결함이 있어. 하지만 자본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긴 하지만 수정이 가능해. 고쳐 쓸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죠? 교정이 가능해.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소극적 집합주의예요. 알았죠?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면 그럼 무조건 소극적 집합주의다. 중도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유시장 체제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맞죠? 수정 보완하자. 그죠? 중도우니까. 중도우예요. 자, 그러면서 중심가치는 똑같아요. 우파하고. 극우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파니까. 똑같아. 근데 신우파와 달리, 즉 극우와 달리, 즉 반집합주의와 달리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조건부로 신봉한다. 그죠? 조건부로 신봉하는 거예요. 중도우는. 자, 정부 역할. 정부 개입을 조건부로 인정합니다. 사회 변화를 위한 거. 사회 변화가 뭐예요? 개혁이잖아요. 사회 개혁. 그러니까 사회 개혁이 아니라, 그죠? 사회 개혁은 어디서 하자는 거죠? 아까 사회 개혁은 중도 좌였어요. 아까. 그죠? 사회 개혁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사회 개혁은 아까 중도 좌였습니다. 그죠? 사회 혁명이 극좌였고 마르크스주의였고. 그죠?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 체제, 즉 기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잘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해되죠?
자, 정부의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로만 국가 개입이 제한된다. 자, 그 다음 이제 폐변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자, 소극적 집밥주의는 중도 노선하고 빡 떠올려야 돼. 바로 연결. 자, 다시 한번 중도 노선이 나오면, 아, 이거 소극적 집밥주의네.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연결하세요, 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폐변 사회주의로 가면, 폐변 사회주의는 중도 좌입니다. 그죠? 중도 좌.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해도 맞아요. 알았죠? 다시 한번 거기에 사회민주주의를 민주적 사회주의라고도 한다. 알았죠? 민주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자, 여기 중도 좌인데 영국 노동당의 기본 노선이다. 그죠? 티트머스 톤 약간 티토 떠올리라고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사회 가치, 평등, 민주, 그 다음에 우회, 그 다음에 인도주의. 그죠? 계급 간의 전쟁보다 이 문장 중에 이거 기출 지문이거든요. 계급 간 전쟁 벌이자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예요. 자, 거기다가 계급 간 전쟁 있죠? 계급 간 전쟁 동그라미 하고 얘를 마르크스주의라고 적으세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계급 간 전쟁 벌이자라고 하지만 폐변 사회주의 중도 좌에서는, 즉 사회민주주의 민주적 사회주의에서는 계급 간 전쟁하지 말고 공리주적 윤리를 중시 여겨요. 여기는 공리주적 윤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죠? 공리주적 윤리를 중시 여겨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평등보다 부의 평등을 중시한다고 되어 있죠? 이 문장.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인데, 소득의 평등보다 부의 평등을 중시 여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부의 평등이 좀 더 적극적인 평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소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재산 자체를 나누자 이거예요. 부의 평등.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죠? 소득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그 소득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소득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인정해 애들이. 그렇지만 지가 벌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는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소득의 평등보다 부의 평등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평등이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사회 통합을 중시 여겨요. 사회 통합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계급 간의 전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알았죠? 계급 간 전쟁 벌이는 것은 사회 통합을 져야 한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러지 말고 공리주의 윤리를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부의 평등 중시 여긴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공동체 의식을 강화, 이타주의 의식 유지를 위해 사회복 정책이 필요하다. 맞는 거예요. 이거 다 좌파의 가치거든요. 이거. 아까 이타주의 있었잖아요. 인도주의, 이타주의, 이타심. 그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평등이 되면 과도한 불평등이 감소다. 그래서 소득의 평등보다 부의 평등을 중시 여기는데, 거기 근데 이 문장 있잖아요. 이게 기출 지문인데, 자, 국민 최저선을 설정하고 기회 평등을 촉진하고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을 시행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문장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중도 좌에 해당돼요. 그러면 아까 기회 평등은 아까 우파에 있었잖아요. 그죠? 좌파에 있지 않고. 그죠? 아까 표에 앞에 표에 보면 40페이지의 표에 보면 기회 평등은 우파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좌파는 평등을 중시 여겨요. 그것이 기회 평등이든 비례적 평등이든 결과의 평등이든 어떻든 평등을 중시 여겨요. 좌파는. 알았죠? 우파는 불평등을 옹호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걔들은 효율을 중시 여기고 경제적 효율. 알았죠? 그렇지만 아까 우파는 평등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만약에 평등을 얘기한다면 애들은 그래 기회 평등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 좌파는 평등의 가치를 중시 여기고 그게 기회 평등이든 비례적 평등이든 결과 평등이든 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회 평등을 촉진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적극적 차별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중도 좌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중시 여기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 넘겨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자본주의는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고 했죠 아까? 대폭 수정하자. 그죠? 극복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그죠? 중도 좌에서는. 자, 그리고 얘들은 사회개혁입니다. 사회개혁이요. 계급혁명, 즉 사회혁명을 여기 보면 부정하고 점진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그죠? 점진주의라고 했죠? 점진주의. 자, 여기 점진주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점진주의가 뭐냐면 이게 점진주의인데 점진주의가 뭐냐면 이게 복지국가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복지국가 디딤돌이라고 적으세요. 복지국가를 디딤돌로 두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점진주의예요. 자, 다시 한번. 점진주의는 복지국가를 밟고 사회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알았죠? 즉 다시 한번.
복지국가가 디딤돌이다. 어디로 가기 위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알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한번 복지국가를 수단으로 사회주의로 가자 이 얘기예요. 복지국가를 수단으로. 복지국가를 밟고 사회주의로 가자. 이 말은 다시 한번 그 밑에 문장 나와 있는데 민주주의적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점진주의적 노선을 채택해서 이 복지국가를 통해서 중류층 그러니까 우리 중산층들에게 이 사회주의적 가치, 사회주의 사상을 침투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개혁해버리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중도 좌로 생각하면 돼요. 아까 사회 개혁이라는 말을 썼는데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보다는 우애 있게 지내자. 혼자 살기보다는 서로 돕고 살자. 요거예요. 그런 좌파의 가치, 그런 가치를 중산층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복지국가를 통해서. 복지정책을 통해서. 알았죠?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겠구나, 사람들이. 그런 좌파의 가치를 심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회주의 사상을 중산층에 침투시킨다. 즉, 복지국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심는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소비의 국유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소비의 사이화. 즉,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서 자본가 개입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소비의 국유화, 소비의 사이화예요. 이거 다 기출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과거 기출 논점에서 이미 다 나왔고요. 아까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돼요. 자, 이것과 비교하세요.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자는 얘기는 국가가 자본가 계급에 생산수단을 다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막 공장도 다 몰수해버리고. 알았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생산수단의 국유화, 마르크스주의인데 그래야지 자본가 계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봐요. 마르크스주의는. 근데 중도 좌인 페이비안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아니야.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지 않아도, 몰수하지 않아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소비의 통제, 소비에 개입해서 소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해서 자본가 계급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이거예요. 자, 시장 사회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자,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 사회주의. 시장을 사회주의화한다. 알았죠? 시장에 개입하는 걸 얘기해요. 국가가. 시장 사회주의 나오면 중도 좌예요. 알았죠? 중도 좌입니다. 시장 사회주의.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민주적 방법 나와 있잖아요. 이 민주적 방법 거기죠. 의회제도라고 적으세요. 의회제도. 의회제도라고 적으세요. 의회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삼인주의 권력자원론 공부할 때 제가 쪽수이론이라고 하면서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서 그때 노동자 계급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몰표를 줘가지고 노동자 계급을 위한 정당을 의회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정당이 집권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정당이 이제 정책을 막 만들게끔 한다라고 했었죠.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해요. 여기가 사회민주주의가. 알았죠? 우리 삼인주의론, 권력자원 이론이 삼인주의 쪽이에요. 이쪽. 알았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의회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노동자들이. 자,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주의로 오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는 착취체제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착취체제다. 이건 흡혈귀. 자본주의를 흡혈귀로 봐요. 흡혈귀.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바로 자본주의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복지자본주의죠. 거의 복지자본주의 밑줄. 복지자본주의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보기 지문에. 복지자본주의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착취체제인데 복지국가라는 게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 일종이야 그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착취체제 일종이야 그것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복지국가를 복지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알았죠? 대표적인 학자가 이안 고프, 밀리반드예요. 밀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심 가치는 똑같습니다. 좌파의 가치는 모두 똑같고요.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인데요. 아까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했죠. 복지국가에 대해서 그것도 적극 반대했죠. 얘들은. 왜 적극 반대하냐면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병폐를 은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버려요. 그거 보니까 자본주의 병폐 은닉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이거든요. 혁명. 알았죠? 아까 사회혁명이었잖아요. 혁명. 그죠?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인데 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거든요. 이게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근데 그 무상계급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데 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봐버려요.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식을 약화시킨다. 알았죠? 노동자 계급 혁명의식을 약화시켜버린다. 그래서 자본주의 병폐를 은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 빈민을 위한 정책이다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알았죠? 자,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복지를 반대하는데요. 복지를 완전히 반대할까 얘들이 적극 반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왼쪽 날개 봐보세요. 1급 시험에서 나온 논점을 잠깐 추가시켰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왼쪽 날개 봐보세요. 날개 보면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복지국가를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지는 뭘까? 얘들이 말하는 진정한 복지, 알았죠? 자본가 계급이 실시하는 국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복지는 그건 가짜야. 그런 복지는 이 복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복지 자본주의야. 그건 진짜 복지는 뭐야? 요거예요. 진짜 복지는 거기 날개 쪽에 있는 것처럼 복지국가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의 결과. 그건 진짜 복지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에서 보는 복지는 뭐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싸워서 얻어진 계급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복지는 진짜 복지야. 그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날개 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계급 투쟁에 의해 양보된 사회복 정책은 노동자 계급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건 그런 복지는 괜찮은 거야. 알았죠?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과 싸워서 얻어진 복지, 그건 진짜 복지야.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보는 복지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 갈등의 결과물로 봐요. 알았죠? 그건 진짜 복지예요. 얘들이 말하는 건. 알았죠?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표 안으로 와서 개혁에 대해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막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개혁에 대해서, 사회 개혁에 대해서. 얘들은 혁명이니까. 폐비한 사회주의는 의회주의적 방법을 선호했잖아요. 아까. 그죠? 민주적 방법. 그죠? 의회주의적 방법. 근데 막스주의는 계급혁명적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고, 자, 국가가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개입하여 요구에 대한 분배를 실현한다. 거기죠? 그 별표. 국가가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개입하여 요구에 대한 분배를 실현한다. 이 말이 바로 아까 생산수단의 국유와 연결되는 거예요. 알았죠? 생산수단의 국유화. 국가가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때 복지는.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끝났는데, 아까 여기 봐보세요. 제가 이제 그 사회개혁을 기출문제 지문을 봤더니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폐비현주의 나오면 중도 좌죠? 그죠? 폐비현주의는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수단으로 본다. 맞죠? 맞죠? 점진주의라고 했잖아요. 이거 약간. 여기 점진주의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죠? 폐비현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밟고 사회주의로 가자. 점진적으로. 알았죠? 급진적으로 가지 말고. 즉, 복지국가를 통해서 사회주의, 그러니까 좌파의 가치를 중산층한테 침투시키자. 이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요, 간단합니다. 이제. 나머지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는 2번 나왔어요. 2번. 딱 2줄. 한 줄씩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여기 지금 페미니즘은 이제 여기 2011년 사회복지직에서, 그 다음 이제, 녹색주의는 이제 2015년 보직에서 나왔어요. 여기가. 특히 지금 오늘 테마, 이 테마는 특히 보직에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직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공부해놓고 무조건 맞춰야 돼요, 여기는. 아셨죠? 여기 이제 페미니즘 보면, 페미니즘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양면적입니다. 제가 탈가족화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했는데, 복지국가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죠? 얘들은 양면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페미니즘 시각인데,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나뉘어요. 근데 여기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맞는 문장으로. 알았죠?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다 하고 맞는 문장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키워드만 딱 잡으면 돼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획득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의 권리까지만 동등하게만 올라가면 돼. 여기서는. 알았죠? 주장이 약해요. 근데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비판해요. 가부장적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비판합니다. 이 가부장제는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 통제 메커니즘으로 봐요. 알았지? 가부장제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 통제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를 비판해요. 사회주의는. 근데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을 아예 억압 관계로 봐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적대적 관계다. 이렇게 봐요. 알았죠? 여기가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강간 또는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에요. 알았죠? 선지 급진적 페미니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주의 봐보세요. 녹색주의는 생태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다가 녹색주의는
공생의 패러다임이라고 적어보세요. 공생의 패러다임이라고 적으세요. 공생의 패러다임. 알았죠? 공생의 패러다임입니다. 얘들은. 자, 복지국가를 반대합니다. 복지국가 반대하는데 밝고 약한 녹색주의,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에서 밝고 약한 녹색주의가 보호직 시험에서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밝고 약한 녹색주의는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 소비는 괜찮다라고 주장해요. 일단은 녹색주의는 환경이 가장 중시적이잖아요. 환경을 보존하자는 거잖아요. 녹색주의는. 그죠? 근데 복지국가는 지속적인 성장과 소비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성장의 패러다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복지국가는 성장의 패러다임이에요. 성장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녹색주의는 반면에 공생의 패러다임이에요. 여기는. 알았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를 주장하고 있는 복지국가를 반대해요. 그래서. 근데 밝고 약한 녹색주의는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는 괜찮아. 그런 건. 알았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약해요. 그래서 밝고 약한 거예요. 근데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는 무슨 소리야? 무조건 경제 성장 소비를 축소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환경 친화적이든 아니든 무조건 경제 성장과 소비는 축소해. 이거예요. 강하죠? 입장이 강한 거예요. 심지어는 중해평등까지 주장해요. 인간이 우월하지 않다 이거예요. 중해평등. 알았죠? 여기. 네. 제가 지금 앵무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연구실에서 앵무새들 같이 있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의 말도 알아듣고 저도 얘들의 말이 어느 정도 좀 알아들을까 돼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사랑 앵무하고 그다음 이제 코뇨, 파인애플 코뇨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모란 앵무하고 이렇게 세 종류 지금 같이 있거든요. 애들 싸우기도 하고 애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중해평등이에요. 그냥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 알았죠? 공생의 패러다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밝고 약한 녹색주의는 환경을 무질서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자각 아래 환경 친화적 경제 성장과 소비를 주장한다. 맞죠? 맞잖아요. 이렇게 한 번 나왔어요. 근데 한 줄.